10화 줄거리. 레온과 사랑에 빠진 엠마는 피아노를 배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매주 루앙으로 가 레온과 미래를 즐긴다. 그러다가 상인 레르에게 들키게 되는데 레르는 이를 악용해 엠마의 허영심을 부추겨 많은 빚을 지도록 유도한다. 엠마와 샤를의 부채 상황은 아카일로를 걷지만 샤를의 아버지가 죽음에 따라 약간의 유산이 남겨진 상태다. 아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6달만 있으면 그 집의 잔금을 받으시게 될 테고 마지막 어음집을 기일은 그 돈이 들어오고 난 뒤로 잡았으니까. 엠마는 이 계산에 약간 당황했다. 마치 금화가 부대를 찢고 주위의 마룻바닥에 요란스럽게 흩어져 떨어지는 것 같은 기울림을 느꼈다. 레르는 루앙의 금융업자 중 뱅사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 4장의 어음을 할인해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을 빼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레르는 2000프랑이 아니라 1800프랑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친구 뱅사르가 당연한 권리로서 수수료와 할인료 200프랑을 미리 뗐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 영수증을 청구했다. 아시겠지만 장사에서는 때때로 그리고 날짜를 부탁합니다. 날짜를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듯한 전망이 엠마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3000프랑을 따로 떼어 놓았다가 기한이 차는 대로 처음 석장의 어음을 결제했다. 그러나 4장째 어음이 하필이면 어느 목요일 이 집에 날아들어왔다. 샤를은 질겁을 하여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이유를 물었다. 엠마는 지금까지 어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집안의 번거로운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의 무릎에 올라앉아 남편을 애모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불가피하게 외상으로 산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섬겼다. 결국 가짓수로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난처해진 샤를은 할 수 없이 레르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레르는 만일 당신이 2장의 어음에 서명만 해준다면 사건을 무사히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2장 가운데 1장은 700프랑짜리로 3개월 만기였다. 샤를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통한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답장을 쓰는 대신 직접 찾아왔다. 엠마가 어머니한테서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자 샤를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계산서를 보자고 하시는 거요. 이튿날 아침 일찍 엠마는 레르에게로 달려가서 1000프랑이 넘지 않는 계산서를 1장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4000프랑짜리 계산서를 보이는 경우 자연히 4분의 3을 지불했다는 말을 해야 하고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과 그 상인이 중간에서 흥정을 해주었다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매각 거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탄로나고 말았다. 물건 하나하나는 모두 대단히 값이 쌌으나 어머니는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 양탄자 같은 건 없이 지낼 수 없었더냐. 그리고 의자 커버는 왜 바꿨지. 내가 젊었을 때는 의자가 한 집에 하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건 노인들만이 썼어. 딴 집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다. 정말 짜임새 있는 분이셨지. 세상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다. 돈을 물쓰듯 쓰기 시작하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만 하지 못한다. 난 부끄러워서도 너희들 같은 사치스러운 생활은 못하겠다. 나이도 먹고 해서 정말 이젠 누가 돌봐주었으면 하는 나이가 됐어도. 아이쿠, 또 있구나. 또 있어. 장식품이. 뭐, 안감 비단이 2프랑, 10수, 아니 8수만 주면 아주 훌륭한 면사를 살 수 있는데. 엠마는 소파에 기대 앉아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응답했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노부인은 설교를 계속하면서 너희는 결국 돈 한 푼 없이 자선병원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뭐니 해도 샤를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다행히 그 애는 이제라도 그 위임장을 무효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뭐라고요? 그래, 단단히 약속했다. 하고 노부인은 대답했다. 엠마는 창문을 열고 샤를을 불렀다. 샤를은 할 수 없이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다고 실토했다. 엠마는 밖으로 나가더니 곧 돌아와서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엄숙하게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고맙다. 노부인이 이렇게 말하자 엠마는 위임장을 불 속에 던지고 나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날카롭고 폭발하는 듯한 웃음이 계속 이어졌다. 신경 발작이 일어난 것이었다. 아, 큰일 났다 하고 샤를은 소리쳤다. 어머니도 나쁘세요. 어머닌 엠마하고 싸움을 하러 오셨습니까?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저건 다 연극이야 하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샤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역하고 아내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노부인은 곧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떠나버렸다. 문간에서 샤를이 붙잡으려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싫다, 싫어. 넌 나보다 내 처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하긴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어쨌든 당분간은 서로 헤어져 있자. 그동안 몸조심이나 해라. 내 말대로 아마 이제부턴 그 애와 싸우러 오지 않을 게다. 그러나 샤를은 엠마와 마주 앉아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었다. 엠마가 자기를 믿지 않았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샤를은 몇 번이나 빌고 애원한 끝에 전처럼 다시 그녀 앞으로 위임장을 써주는데 동의했다. 그들은 곧 기요맹 씨 사무실에 가서 먼저처럼 위임장을 만들었다. 이해합니다 하고 공중이는 말했다. 학자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샤를은 비위를 맞춰주는 이 말을 듣자 기분이 가벼워졌다. 왜냐하면 이 말로 그의 무능이 고상한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럴듯하게 해명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목요일 호텔방에서 레온과 만났을 때 엠마는 얼마나 격렬한 감정을 쏟았던가. 그녀는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음 과자를 먹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도 했다. 레옹에겐 그녀가 어처구니 없는 여자로 보였다. 그러나 못 견디게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참으로 근사한 여자였다. 엠마의 생명에 일어난 어떤 반동이 그녀로 하여금 인생의 향락으로 내닫게 하는 것인지 레옹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녀는 더욱 격해지고 식욕도 정욕도 강해졌다. 그리고 한 길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의 말대로 체면도 두려울 것 없이 레온과 함께 활개치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때로 그녀는 혹시 로돌프와 마주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몸을 떨었다. 로돌프와는 영원히 헤어졌지만 그 남자의 그림자는 아직 그녀의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엠마는 용빌로 돌아오지 않았다. 샤를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린 베르트는 엄마 없이는 자지 않겠다고 애처롭게 울었다. 쥐스탱은 정처 없이 한 길을 뛰어나갔다. 오메까지 약방에서 나왔다. 11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샤를은 마차에 말을 메고 뛰어올라 말을 채찍질하여 새벽 2시경에 붉은 십자여관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엠마가 서기를 만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다행히 서기의 주인 주소가 생각나서 샤를은 그리로 달렸다. 날이 훤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어떤 집의 대문 위에 달린 공중인의 문패를 발견했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다. 누군가가 문도 열지 않고 노기에 찬 목소리로 밤중에 시끄럽게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놈이 어떤 놈이냐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서기의 주소를 묻는 샤를의 말에 대답을 했다. 서기의 집에는 초인종도 두드리는 문고리도 문지기도 없었다. 그는 3개의 창문을 두드렸다. 마침 순경이 지나갔다. 그는 무서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 내가 돌았군 하고 샤를은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마 로르모시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냥 붙들린 모양이지. 그러나 로르모시 가족은 지금 루앙에 살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디브레이유 부인을 간호하느라고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군. 참, 디브레이유 부인은 10달 전에 죽었지. 그럼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카페에서 영감을 빌려 급히 랑프레르 양의 이름을 찾았다. 르넬르 데 마로 키니의 거리 74번지에 살고 있었다. 샤를이 그 길로 들어섰을 때 마침 저쪽 끝에서 엠마가 나타났다. 샤를은 엠마를 껴안았다기보다 거의 그에게 몸을 던지면서 외쳤다.
어젠 왜 못 돌아왔소?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소? 어디서? 어떻게? 엠마는 이마에 손을 대고 대답했다. 랑푸레르양 댁에서요.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지금 그리로 가던 길이요. 어머, 이제 가실 필요 없어요. 하고 엠마는 말했다. 그분은 조금 전에 나갔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늦어도 당신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편치 않아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잖겠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거리낌 없이 외박할 수 있는 허락을 제멋대로 얻은 것과 같았다. 그래서 엠마는 이것을 실컷 이용했다. 레온과 만나고 싶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당장 집에서 뛰쳐나갔다. 그런 날에는 레옹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법률사무소로 찾아갔다. 처음 몇 번 동안은 레옹도 매우 행복해했다. 그러나 횟수가 빈번해지자 레옹은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행동은 주인이 매우 싫어한다는 것이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자, 가요. 이 말을 듣고 레옹은 사무소를 빠져나가곤 했다. 엠마는 레옹에게 검은색으로만 입으라고 하고 루이 13세의 초상처럼 턱에 염소 수염을 기르라고 권하기도 했다. 레옹의 하숙집을 보고 싶어 하고는 보고 나서는 평범하다고 평했다. 레옹은 얼굴을 붉혔다. 엠마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 커튼과 같은 것을 사라고 했다. 청년이 돈이 든다고 하자 어머 어지간히 알뜰하시네요 하고 웃었다. 만날 때마다 레옹은 저번 미레디의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해야 했다. 어떤 때는 시를 보내달라고 했다. 자기를 위한 시를, 자기를 찬양하는 사랑의 시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레옹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둘째 줄의 운이 생각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선물용 장식책에서 소네트 하나를 베껴보냈다. 허영심 때문이라기보다도 오로지 엠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였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생각에는 반대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어떠한 취미도 다 받아들였다. 엠마가 레옹의 정부라기보다 오히려 레옹이 엠마의 정부였다. 엠마는 그의 혼을 빼앗는 키스와 진하고 달콤한 사랑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 깊이 감추어져 있어서 거의 그 형태를 포착할 수 없는 이런 음란한 기교를 엠마는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6. 레옹이 엠마를 만나러 갈 때에는 곧잘 오메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래서 그 답례로 자기도 약사를 한번 초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 물론 가고 말고 하고 오메 씨는 대답했다. 나도 이런 데만 맨날 처박혀 있어서야 되겠나. 기운을 좀 내야지. 자네와 같이 극장에도 가고 요리집에도 가보세. 한번 실컷 놀아보자고. 아니 여보, 오메 부인은 남편이 저지르려 하는 뭔가 모르는 위험이 겁나서 다정하게 말했다. 뭐라고? 당신은 내가 1년 내내 약국에서 약냄새만 맡아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건 생각지 않소. 하긴 그게 여자들의 특징이지. 여자는 학문에도 질투를 하고 사람이 당연한 기분 전환을 하는데도 반대한단 말이야. 자, 그런 건 상관할 것 없고 레옹 씨, 다 내게 맡겨요. 그리고 우리 머지않아 루앙에 가서 돈을 마음껏 뿌려보자고. 염려 말어. 그전에는 오메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들뜬 파리 사람의 호쾌한 풍조를 따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것은 고상한 취미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웃인 보바리 부인처럼 도회지의 풍습을 서기에게 자세히 물었다. 어느 목요일 엠마는 황금사자 식당에서 여행복을 입은 오메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약제사는 처음 보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속에 털을 댄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약방을 비워 당구를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이번 여행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떠났다. 그는 젊은 시절을 보낸 땅을 오랜만에 보는 것이 잠옷 즐거웠던지 차 속에서도 내내 떠들며 갔다. 그리고 이윽고 루앙에 도착하자 마차에서 뛰어내려 곧장 레옹한테로 갔다. 서기가 사양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를 노루망디라는 큰 술집으로 끌고 갔다. 시골뜨기 같다면서 모자를 쓴 채 위풍당당히 들어갔다. 엠마는 레옹을 45분이나 기다렸다.
기다리다 못한 그녀는 레옹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억측을 하면서 레옹의 박정함을 원망하고 자기의 유약함을 나무라며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오후를 보냈다. 두 남자는 2시까지 그대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큰 홀은 텅 비어 있었고 종려나무 모양을 한 난로 굴뚝이 금빛 불꽃다발을 흰 천장에 그려놓고 있었다. 두 사람 옆에 유리창 뒤에는 작은 분수가 햇빛을 받으며 대리석 수반에 소리내어 떨어지고 수반에는 물냉이와 아스파라거스 사이에 축 늘어진 3마리의 큰 새우가 옆으로 쌓아놓은 메추라기 앞에까지 발을 쭉 뻗고 있었다. 오메는 무척 기분이 좋았다. 음식보다 화려한 분위기에 도취되었는지 포마르주가 몇 잔 돌고 럼주가 든 오믈렛이 나올 때쯤에는 천박한 여성론을 펴기까지 했다. 그가 특히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고상한 멋이 있는 여자의 몸짓이라고 했다. 좋은 가구가 놓인 방에 우아한 옷차림의 여인에게는 홀딱 반하게 되고 육체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 어느 한 부분도 싫어하는 게 없다고 했다. 레옹은 초조하게 벽시계만 바라보았다. 약사는 마시고 먹고 짓거리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을 했다. 자네 루앙에선 부자유스러울 거야. 하기야 자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긴 하지만. 상대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자, 고백하지 그래. 그렇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지. 청년은 말이 막혀 우물쭈물했다. 보바리 부인 댁에서 꿰었지. 누구를요? 하녀 말이야. 오메가 농담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레옹은 조심성보다 체면이 앞서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말았다. 그리고 첫째 그가 좋아하는 여자는 머리가 갈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도 동감이야. 약사는 말했다. 그런 여자가 정감도 짙거든. 그리고 서기의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여자의 정감이 농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이윽고 이야기를 인종론으로 발전시켜 독일 여자는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프랑스 여자는 바람기가 있으며 이탈리아 여자는 정열적이라고 했다. 흑인 여자는요. 예술가들이 좋아하지 하고 오메는 말했다. 웨이터, 커피 2잔. 일어날까요? 레옹은 마침내 참다 못해 말했다. 그러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오메는 나가기 전에 집주인을 만나야 한다면서 그를 만나 2-3마디 치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청년은 오메와 헤어지고 싶어서 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아, 그럼 내가 데려다 주지. 길을 함께 걸으면서 오메는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 아이들에 대한 얘기, 또 그 애들의 앞날에 대한 얘기, 약국에 대한 얘기, 약국이 옛날엔 얼마나 형편없었으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가게로 만들었는가 하는 얘기를 했다. 블로뉴 여관 앞에서 레옹은 곧장 오메와 헤어져서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연희는 잔뜩 흥분해 있었다. 약사의 이름을 듣더니 그녀는 화를 벌컥 내었다. 레옹은 어쩔 수 없었던 이유를 이것저것 들었다. 내가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당신은 오메가 어떤 인물인지 알지 않느냐. 그런 남자와 같이 있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레옹이 엠마의 몸을 돌려 세웠다. 그리고 털썩 무릎을 꿇고 욕망과 애원에 찬 괴로운 몸짓으로 그녀의 허리를 2 팔로 껴안았다. 엠마는 똑바로 서 있었다. 타는 듯한 큼직한 눈이 심각하게, 무섭도록 심각하게 레옹을 쏘아보았다. 이윽고 그 눈은 차차 눈물로 흐려졌다. 장밋빛 눈꺼풀이 내리깔리고 엠마는 2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레옹이 미친 듯 그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였다. 웨이터가 들어와서 어떤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고 알렸다. 만나고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요. 언제? 곧. 약사는 레옹을 보자 말했다. 자네가 여기 찾아오는 걸 꺼리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주게 하려고 찾아온 거야. 어때? 브리두 집에 가서 가리스나 1잔 안 하겠나? 레옹은 사무실에 꼭 들어가 봐야 한다고 거절했다. 약제사는 그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소송 절차와 서류 같은 것을 비웃기 시작했다.
휘자스나 바르톨르 같은 무리는 잊으라고. 시시한 것들. 자, 좋지 않나. 용기를 내요. 용기를. 브리두네로 가세. 거기 가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놈이 또 아주 재미있다고. 서기가 여전히 일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자 오메가 덧붙였다. 그럼 나도 같이 사무소로 가지. 자네를 기다리는 동안 신문이라도 읽으면 되지. 아니면 법전을 읽든가. 엠마의 분노와 오메의 수다로 골머리가 아픈 데다 점심을 많이 먹어 식곤증까지 겹친 레옹은 어리벙벙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으며 약재사의 요술에 걸린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자, 브리두네로 가자고. 말팔리 거리에 있는데 여기서 금방이야. 이리하여 레옹은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그 무엇라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작용하여 어슬렁어슬렁 브리두의 집으로 따라갔다. 브리두는 좁은 안뜰에서 셀츠 광천수 제조기의 커다란 바퀴를 숨가쁘게 돌리고 있는 세 젊은이를 감독하고 있었다. 오메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조언해 주고 나서 브리두를 껴안았다. 그들은 앉아서 술을 마셨다. 레옹은 몇 번이나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오메가 그의 팔을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 나도 갈 테니까. 같이 루앙의 등불사에 가서 여러 간부를 만나보세. 토마생 씨를 소개해 주지. 그러나 레옹은 오메를 뿌리치고 날듯이 여관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엠마는 이미 없었다. 엠마는 화가 잔뜩 나서 돌아가 버렸다. 이제 레옹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다. 미래의 약속을 어긴 것은 그녀로서는 모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손을 끊을 이유를 이것저것 찾아보았다. 그 남자는 대담하지 못한 데다가 겁쟁이이고 평범하고 여자보다도 소극적이고 게다가 인색하고 비겁했다. 조금 뒤 기분이 좀 가라앉자 엠마는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헐뜯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지게 되기 마련이다. 우상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금박이 벗겨져서 손에 묻기 때문이다. 점차 엠마와 레옹은 자기들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일을 더 많이 화제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엠마가 보내는 편지 속에는 식어가는 정열을 되살리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어줄 외부의 모든 도움을 받으려고 꽃과 시와 달과 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그녀는 갈 때마다 이번에는 꼭 깊은 기쁨을 맛보고 오리라 다짐했지만 돌아올 때는 늘 저번과 조금도 다름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멸은 곧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어 엠마는 전보다 더 강한 정념에 불타고 전보다 더 레옹을 탐하면서 그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노골적으로 옷을 벗어던졌다. 코르셋의 가는 끈을 미끄러져 달아나는 뱀과도 같이 휙 소리가 나도록 재빨리 풀어버렸다. 엠마는 맨발 끝으로 문이 잘 잠겨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살금살금 가서 살펴본 다음 돌아와서 옷을 몽땅 한꺼번에 벗어던졌다.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입을 굳게 다문 채 심각한 표정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내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식은땀에 젖은 그 이마에는 무슨 말을 중얼거리는 그 입술에는 불안한 듯한 눈동자에는 껴안는 그 팔에는 뭔가 막연하지만 심상치 않은 불길한 그림자가 떠돌고 있었다. 레옹은 그것이 마치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것처럼 그들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레옹은 몇 가지 미심쩍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물어볼 용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러한 행위에 익숙한 것을 보고 이 여자는 고통과 쾌락의 모든 시련을 다 겪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전에는 그를 매혹시키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겁이 났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개성이 날이 갈수록 그녀에게 세게 빨려 들어가는데 반발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언제나 엠마가 이기는 것이 화가 났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먹다가도 그녀의 구두 소리만 들리면 곧 독한 술을 본 중독자처럼 다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사실 엠마는 그에 대해 음식 맛을 보는 일에서부터 옥맵시를 내는 법, 육감적인 눈짓을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용빌에서 장미꽃을 몰래 가지고 와서는 레옹의 얼굴에 던지기도 하고 레옹의 건강을 염려하는가 하면 그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충고하기도 했다. 레옹을 언제까지나 단단히 붙들어 두는데 하느님의 도움을 바라는 뜻에서인지 그의 목에 속모상 메달도 걸어주었다. 엠마는 또 엄격한 어머니처럼 레옹의 친구 관계를 따지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밖에 나다니면 안 돼요. 그저 우리들 일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해줘요. 그녀는 레옹의 생활을 감시하고 싶었다. 문득 사람을 시켜 미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여관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 불황자 같은 남자에게 부탁하면 혹시 들어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생각하자 자존심이 머리를 들었다. 그래, 하는 수 없지. 배신하면 당하지 뭐. 그런 거 아무렴 어때. 어느 날 레옹과 일찍 헤어져 혼자 큰 길을 걸어오던 엠마는 옛날 그녀가 살던 수녀원의 벽을 보았다. 그녀는 누름나무 그늘이 놓인 벤치에 앉았다. 아, 그 시절의 그 평화로웠던 마음. 책에서 읽은 대로 열심히 상상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엠마는 얼마나 동경했던가. 결혼 뒤 처음 몇 달 동안 말을 타고 숲속을 산책하던 일, 왈츠를 함께 춘 자작, 노래를 부르던 라가르디, 그런 것들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레옹의 모습까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멀어져 보였다. 하지만 역시 나는 레옹을 사랑하고 있어 하고 엠마는 생각했다.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인생의 이 아쉬움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왜일까? 하지만 만일 어딘가에 아름답고 씩씩한 사람이 있다면 열정적이고 품위 있는 성격, 천사와 같은 시인의 마음, 하늘을 향해 애조띤 축홍가를 켜는 청동 하프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우연한 기회에 만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아, 다 틀렸다. 게다가 일부러 애쓰며 그런 것을 찾아봐야 무슨 소용 있는가. 모두 거짓이다. 어떠한 미소에도 곤태의 하품이 있고 어떤 환희에도 저주가 스며 있고 어떤 쾌락에도 혐오가 숨어 있다. 황홀한 키스조차 충족되지 못한 더 큰 쾌락의 욕망을 입술에 남길 뿐이었다. 금속성의 신소리가 공중에 긴 꼬리를 끄는가 싶더니 수녀원의 종이 4번 울렸다. 4시다. 엠마는 자기가 태고 쪽부터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한량없는 상념에 잠길 수 있었다. 엠마는 스스로 정념의 포로가 되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대공비처럼 돈에 대해서는 일체 개의치 않았다. 어느 날 얼굴이 붉고 머리가 벗겨진 궁상스러워 보이는 남자가 루앙의 뱅사르시의 심부름이라면서 엠마를 찾아왔다. 그는 녹색의 긴 프로코트 앞주머니에 찌른핀을 빼서 그것을 소매에 꽂더니 서류 한 장을 꺼내어 정중하게 내밀었다. 그것은 엠마가 서명한 700프랑짜리 어음이었다. 그렇게 단단히 한 약속을 어기고 레르가 뱅사르에게 넘긴 것이었다. 엠마는 곧 레르 집에 하녀를 보냈다. 그는 올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짙은 갈색 눈썹 사이로 신기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서 있던 낯선 심부름꾼이 순박한 태도로 물었다. 뱅사르 씨에게는 뭐라고 전할까요? 글쎄요. 하고 엠마는 대답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지금은 가진 게 없고 다음 주엔 된다고요. 기다려 주십사고. 네, 다음 주까지요.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튿날 정오에 엠마는 어음집을 거절 증서를 받았다. 인지가 붙은 서류에 BCC 집달리 아랑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몇 개나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엠마는 몹시 놀라 불이 나게 포목상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침 가게에서 포장한 물건을 묻고 있는 중이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레르는 가게 일과 부엌 일을 함께 보는 13살 난 등이 구부정한 꼽추 여자아이의 도움을 받으며 계속 일하고 있었다.
이윽고 일이 끝난 그는 마룻바닥에 나막신 소리를 내며 2층 방으로 엠마를 안내했다. 거기에는 전나무로 만든 큰 책상 위에 장부가 몇 권 놓여 있었는데 장부는 모두 자물쇠가 달린 세막대로 눌려 있었다. 벽에는 무늬가 요란한 인도천이 걸려 있었고 금고가 하나 눈에 띄었다. 그 크기로 보아 현금과 증소 외에도 물건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레르는 전당포일까지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의 금시계줄도 가엾은 텔리의 노인의 귀고리도 모두 이 금고 속에 들어있었다. 그 노인은 마침내 가게를 팔게 되어 캔캉포와 마을에 조그마한 잡화상을 하나 샀으나 그곳에서 지병인 카타르를 알아 얼굴이 자기가 팔고 있는 초보다도 더 샛노랗게 되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레르는 집을 넣은 널찍한 안락 의자에 걸터 앉으며 엠마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것 보세요. 엠마는 서류를 내보였다. 저보고 이걸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엠마는 발끈 화가 나서 언젠가 어음은 절대로 딴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도 그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저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 한 노릇입니다. 저도 요즘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돼서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거야 뭐 뻔한 일이죠. 법정에서 판결을, 그 다음에는 차압.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엠마는 그의 얼굴을 힘껏 때려주고 싶은 것을 참았다. 그리고 뱅사르 씨를 달랠 방법이 없겠느냐고 조용하게 물었다. 아, 그렇습니까? 뱅사르 씨를 달랜다. 부인은 그자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잔 아라비아인보다도 더 지독한 놈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어떻게 좀 힘을 써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는 말했다. 아, 들어보세요. 저야 오늘날까지 부인을 위해서 성의껏 해드린 줄 알고 있는데요. 그는 장부 하나를 펼쳐 보였다. 자, 이것 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밑에서 거슬러 올라가며 거기에 적힌 것을 읽기 시작했다. 이것 보십시오. 8월 3일 200프랑, 6월 17일에 150프랑, 3월 23일에 46프랑, 4월에는 레르는 여기에서 뭔가 실수를 할까봐 겁이 나는 듯 멈췄다. 게다가 바깥어른께서 서명하신 700프랑짜리 어음 하나와 300프랑짜리 어음은 따로 있습니다. 부인께서 조금씩 지불하신 돈에다 이자를 생각하면 복잡해서 나도 뭐가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엠마는 울었다. 그리고 그를 친절하신 레르 씨까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레르는 어디까지나 그 악당 뱅사르한테만 책임을 씌우고 자기는 살짝 빠졌다. 그리고 하여튼 자기에게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고 요새는 누구 한 사람 돈을 제대로 지불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등에 걸친 옷까지 벗겨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가난한 장사치는 선불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쪽은 거의 빈털터리 신세이며 이런 시시한 금융업자가 누구에게 돈을 대주겠냐고 했다. 엠마는 잠자코 있었다. 레르는 잠시 거위 깃털펜에 털을 씻고 있더니 엠마의 침묵이 마음에 걸리는지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튼 며칠 새에 돈이 좀 들어온다면 어떻게든 해드릴 수는 있겠는데 저도 저 바르니빌르 땅에 잔금만 들어오면 뭐라고요? 랑글로아가 아직 돈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무척 놀라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보죠?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아, 되시는 대로요. 레르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것저것 숫자를 써서 계산해 보았다. 그리고 무척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는 둥, 자기 피를 짜내는 것 같다는 등 하면서 지불 기한을 한 달씩 간격으로 두고 250프랑짜리 어음을 4장 자기가 불러서 쓰게 했다. 이제 뱅사르 씨만 이쪽 말을 들어주면 되겠군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전 한번 마음먹으면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원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새로운 물건이긴 하지만 부인 취미에 맞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건 1m에 칠수하는 옷감인데 그래도 염색은 보증한다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두 믿고 사가죠.
아시다시피 장사꾼이란 진실을 얘기하는 법이 없거든요. 그는 다른 손님을 속인다는 것을 털어놓음으로써 그녀에게는 정직하게 한다는 것을 완전히 납득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가려는 그녀를 불러 세우고 최근 경매에서 찾아낸 진귀한 물건이라며 3미터쯤 되는 레이스를 보여주었다. 어때요? 좋지 않습니까? 요샌 이걸 흔히 안락의자 커버로 많이들 씁니다. 한창 유행이죠. 그리고 요술쟁이보다 빨리 푸른 종이에 싸 엠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값이 얼마나 되는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는 돌아서 버렸다. 그날 밤 엠마는 샤르를 졸라 어머니한테 편지로 나머지 유산 전부를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시어머니한테서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회답이 왔다. 모든 계산은 끝났고 너희들한테는 바르느빌르 땅 말고는 600프랑의 임대 수입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 돈은 자기가 꼬박꼬박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바리 부인은 환자 몇 사람 집에 청구서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자 이것에 맛을 들인 그녀는 계속 이 방법을 썼다. 그리고 청구서 뒤에는 반드시 주인은 아시다시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부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나쁘게 생각지 마시기를. 이만 하고 덧붙였다. 돈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자기의 낡은 장갑이며 헛모자, 철물 등을 팔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악착 같은 방법으로 흥정했다. 그녀의 몸 안에 흐르고 있는 농부의 피가 이득의 혈안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시내에 다녀올 때마다 달리 살 사람이 없더라도 레르마는 살듯 싶은 여러 가지 골동품을 사가지고 왔다. 타조 깃털이라든가 중국 도자기라든가 낡은 괴짝 같은 것을 사들였다. 그리고 펠리시테, 르 프랑소와 부인, 붉은 십자 여관의 안주인이고 가릴 것 없이 아무한테나 돈을 빌렸다. 얼마 뒤에 바르느빌르에서 돈이 들어오자 어음 2장만 결제하고 나머지 1,500프랑은 모두 써버렸다. 그리고 또 빚을 졌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가끔 빚이 얼마쯤 되는가 계산해 볼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액수는 너무나 엄청나서 쉽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계산을 시작했으나 셈이 복잡해져서 그대로 집어던지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엠만의 집도 초라해졌다. 드나드는 상인들이 성난 얼굴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화덕 위에는 손수건이 흩어져 있었다. 베르트가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을 보고 오메 부인은 어이가 없어 눈살을 찌푸렸다. 샤를이 눈치를 봐가며 주저주저 한마디 할라치면 엠마는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째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것일까? 샤를은 모든 것이 다 그녀가 전에 앓은 신경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내의 병을 그녀의 결점처럼 잘못 생각한 자신을 나무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것이 나빴다고 뉘우치며 아내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다가 아니 그만두자. 오히려 귀찮아할 거야. 하고 샤를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그는 혼자서 곧잘 뜰을 거닐었다. 베르트를 무릎에 앉히고 의학신문을 펼쳐들고 글자를 가르치려고 했다. 아직까지 공부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는 어린애는 결국 슬픈 눈을 크게 뜨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애를 달래면서 물뿌리개에 물을 떠다가 모래땅에 개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똥나무 가지를 꺾어 화단에 나무를 심어주기도 했다. 이런 일을 해도 이미 잡초가 무성해진 뜰은 더 보기 싫어질 것도 없다. 일을 시킨 레스티 부두아에게 일삭도 많이 밀려 있었다. 이윽고 아이는 춥다며 어머니를 찾았다. 하녀를 부르자 하고 샤를은 말했다. 응? 엄마는 귀찮게 구는 걸 싫어하니까. 초가을이라 벌써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2년 전 엠마가 앓을 때와 같이. 대체 언제면 병이 다 나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샤를은 뒷짐을 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늘 자기 방에 있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 그녀는 거의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종일 그곳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때때로 루앙의 알제리아인 가게에서 산 후궁들이 썼던 향을 피웠다. 밤에는 옆에서 기다랗게 누워 자는 남편이 보기 싫어 몇 번이나 얼굴을 찡그린 끝에 그를 3층으로 쫓아버렸다. 그리고 자기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음란한 장면을 묘사한 형편없는 책을 아침까지 읽었다. 그러다 정 못 견디게 무서울 때면 혼자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 샤를이 놀라 달려왔다. 저리 가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또 어떤 때는 불륜의 쾌락이 부채질하는 가슴 속의 정념이 점점 심하게 타올라 숨을 헐떡이며 흥분하여 욕정의 덩어리가 된 그녀는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쏘이고 숨 많은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왕자의 사랑을 애타게 찾았다. 그리고 그 남자를, 레옹을 생각했다. 이런 때에는 자기의 갈망을 채워주는 단 한 번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져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만이 그녀의 축제일이었다. 그녀는 그 미래의 날이 항상 멋지기를 바랐다. 레옹 혼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엠마가 부족한 것을 보충했는데 거의 언제나 그렇게 되었다. 레옹은 어딘가 좀 더 싼 여관으로 가자고 했으나 엠마는 반대했다. 어느 날 그녀는 손가방 속에서 도구만 은수저 6벌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루올 로인이 준 결혼 선물이었다. 그녀는 레옹에게 그것을 가지고 곧 전당포에 갔다 와 달라고 부탁했다. 레옹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자기의 체면이 손상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엠마의 태도가 이상했다. 그녀와 손을 끊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도 어쩐지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사실은 누군가가 레옹의 어머니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긴 편지를 보내 아들이 어떤 유부녀에게 빠져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늙은 어머니는 항상 가정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 사랑의 심연에 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사스런 여자, 괴물의 모습을 상상하고 곧 레옹의 주인 디보카주 변호사에게 편지를 띄웠다. 주인은 이 사건에 대해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조처를 취했다. 그는 레옹을 45분 동안 붙들어 놓고 그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것은 바로 신변을 위협하는 심연이라고 경고해 주었다. 그런 연애는 앞으로 출세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꼭 손을 끊어라. 만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나 디보카주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레옹은 다시는 엠마와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침에 난로 옆에서 동료들에게 놀림받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그녀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난처한 입장에 빠질지 또 어떤 소문이 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다. 게다가 그는 얼마 안 있어 서기장이 될 예정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점잖게 행동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루트 연습도 그만두고 열렬한 정감도 궁상도 단념해버렸다. 왜냐하면 어떤 평범한 사람이라도 젊은 피가 끓을 때에는 단 하루라도, 단 1분이라도 무한한 정열과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없이 초라한 남봉꾼이라도 회교국 왕비를 한번 첩으로 가져보고 싶어하며 어떤 공중인도 시인의 편린쯤은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레옹은 요즘 엠마가 갑자기 그의 가슴에 매달려 흐느껴 울기라도 하면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일정량의 음악밖에 들을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미 사랑의 미묘한 매력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사랑의 소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 졸음이 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100배나 더해주는 그 소유의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레옹이 엠마에게 실증이 난 것처럼 엠마도 그에게 실증을 느끼고 있었다. 엠마는 불륜 속에서도 결혼 생활의 모든 평범한 면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녀는 이처럼 저속한 행복에 굴욕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고 오랜 습관에서 혹은 타락에서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욱 열을 내어 모든 행복을 말라 죽이면서까지 사랑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다.
그녀는 마치 레옹이 배반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의 실망을 남자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헤어질 파국이 일어나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여자란 항상 애인에게 편지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에게 계속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의 눈앞에는 다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장 열렬한 추억과 가장 아름다운 독서와 가장 강렬한 욕망,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낸 환영이었다. 마침내 그 환영은 실제화되어 잡힐 듯이 되었다. 경탄한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그것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과 같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러 속성들에 둘러싸인 채 몸을 감추고 있어서 확실한 모습은 그릴 수가 없었다. 그 환영의 남자는 신비한 나라에 있었다. 거기서는 꽃향기 속에 하얀 달빛을 받으며 비단 줄 사다리가 발코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엠마는 몸 가까이에 그 남자를 느꼈다. 그는 곧 다가와서 그녀를 온통 키스 속에 빨아들일 것 같았다. 엠마는 기진맥진하여 픽 쓰러졌다. 이런 막연한 사랑의 흥분은 격렬한 음란행위 이상으로 그녀를 피로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요즘 언제나 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다. 엠마는 자주 소환장과 인지가 붙은 서류를 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았다. 영영 잠들어 버리고 싶었다. 사순절 중간의 목요일, 엠마는 용빌로 돌아오지 않고 밤이 되자 가장무도회에 나갔다. 벨벳 바지에 빨간 양말을 신고 쪽머리 가발에 삼각 모자를 비스듬히 눌렀었다. 그녀는 광적인 트롬본 소리에 맞춰 밤새도록 춤을 추었다. 사람들이 그녀 주위에 둥근 원을 그리며 뛰었다. 아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여자 인부와 선원으로 가장한 남녀 대여섯 명과 함께 극장 기둥 복도에 있었다. 모두 레옹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 근처의 카페는 10,000원이었다. 그들은 선창가에 아주 싼 음식점을 발견했다. 주인은 그들을 5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남자들 몇 명은 비용에 대한 의논을 하는지 한쪽 구석에 가서 수군거렸다. 서기가 한 사람, 의학생이 둘, 거기에 점원이 한 사람 있었다. 시시한 패거리들. 여자들은 더 형편없는 거리의 여자들이라는 것을 그 말투로 알 수 있었다. 엠마는 무서워져서 의자를 뒤로 밀고 눈을 감았다. 다른 사람들은 먹기 시작했으나 엠마는 먹을 수가 없었다. 이마가 불같이 뜨겁고 눈꺼풀은 지끈지끈 쑤시고 살갗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도장 마루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거기에서는 아직도 춤을 추고 있는 수많은 다리들이 선율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었다. 엠마는 펀치 냄새와 골련 연기가 뒤섞여서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창가로 옮겨다 놓았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커다란 진홍색 얼룩이 생 카트리느 언덕 위의 희뿌연 하늘에 퍼져나갔다. 바람에 낯빛 강물이 떨고 있었다. 다리 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로등이 하나하나 꺼져갔다. 엠마는 차차 정신을 차렸다. 문득 베르트가 생각났다. 멀리 용빌의 한여방에서 자고 있는 베르트가. 그때 기다란 철판을 가득 실은 집마차가 집집의 벽에 귀청이 떨어질 듯한 금속 반향을 일으키며 지나갔다. 엠마는 서둘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레옹에게 말한 뒤 불로뉴 여관에서 간신히 혼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자기 자신까지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새처럼 날아올라 어딘가 아득히 먼 곳, 깨끗하고 순결한 공간 어딘가로 가서 자기의 젊음을 되찾고 싶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큰 골목과 코스와즈 광장과 교회의 시가를 지나 여기저기 집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길로 나갔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신선한 공기가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러자 무도회에 참가했던 그 숱한 사람들의 얼굴도, 가면을 쓴 모습도, 카드릴 춤도, 샹들리에도, 밤바람도, 그 여자들도 모두 날아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붉은 십자 여관으로 돌아가 넬르탑에 그림이 걸려있는 3층 작은 방 침대에 몸을 던졌다. 저녁 4시가 되자 이베르가 그녀를 깨우러 왔다. 엠마가 집에 돌아가니 펠리시테가 개종시계 뒤에 감추어 두었던 회색 서류를 꺼내주었다. 엠마는 그것을 읽었다. 집행문을 첨부한 판결의 정본에 입각하여. 판결이라니. 사실은 전날 다른 서류가 한 통 와 있었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다음 문구를 읽고 깜짝 놀랐다. 국왕과 법률, 그리고 정의의 이름으로 보바리 부인에게 명하노니. 그리고 몇 줄 건너 다음과 같이 쓰여 있는 것이 보였다. 지체 없이 24시간 내에.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총액 8,000프랑을 지불할 것. 그리고 또 다음에는 부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특히 가구와 재산을 차압할 것임. 어떻게 한다. 24시간 이내라면 바로 내일이다. 레르가 틀림없이 또 위협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엠마는 생각했다. 이번엔 그녀도 재빨리 레르의 온갖 술책, 친절을 가장한 목적을 눈치챘다. 더구나 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이 엠마를 오히려 안심시켰다. 사실 그녀는 물건을 사고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빚을 계속 지고는 어음에 서명하고 그 어음을 몇 번이나 고쳐 써왔기 때문에 새 지불 기한이 올 때마다 어음 액수는 차차 불어나 결국은 레르에게 한미천 잡아주는 결과가 되었다. 레르는 자기의 투기 사업을 위해 이러한 결과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엠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레르의 가게에 나타났다. 알고 계시죠? 내게 일어난 일을. 물론 농담이시겠죠. 아닙니다. 뭐라고요? 레르는 천천히 돌아서서 팔짱을 끼고 말했다. 부인, 내가 망할 때까지 돈을 못 받으면서 계속 물건을 대주고 돈을 융통해주는 사람 노릇을 할 줄 아셨습니까? 나도 꽂은 돈은 언젠가는 받아야 할 게 아닙니까? 공정하게 합시다요. 엠마는 꾼 돈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고 항의를 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소가 그 빚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려서 통지가 온 다음에는 물론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뱅사르가 한 일이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힘으로 어떻게 좀... 아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얘기 좀 해봐요. 그리고 엠마는 더듬거렸다. 나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이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예요.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레르는 절을 한 번 하고 빈정댔다. 내가 피땀 흘리며 일하는 동안 부인은 실컷 재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 설교는 듣기 싫어요. 들어서 해롭진 않을 텐데요. 하고 그가 되받았다. 그녀는 비굴해져서 울며 그에게 애원했다. 희고 화사한 긴 손을 상인의 무릎에 올려놓기까지 했다. 이거 이러지 마십시오. 누가 보면 미인계를 쓰는 줄 알겠습니다. 이 악마. 엠마는 소리를 질렀다. 허, 대단한 기세로군. 하고 레르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정체를 폭로하겠어요. 남편에게 말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나도 보여줄 게 있습니다. 주인 양반한테. 레르는 금고에서 1,800프랑짜리 영수증을 꺼냈다. 그것은 뱅사르가 어음을 할인해 주었을 때 엠마가 건네준 영수증이었다. 어떻습니까? 그 양반이 이것을 보면 부인한테 속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가엾은 양반도. 몽둥이로 호되게 맞은 것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고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이 푹 기대앉았다. 레르는 창문과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되풀이했다. 꼭 보여야지. 보이고 말고. 그리고 엠마 옆에 다가와서 갑자기 나직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으로서는 물론 즐거운 얘기는 못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사람이 죽을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수단이라도 쓰지 않는다면 부인한테선 돈을 받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을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죠. 엠마는 자기의 두 팔을 꼬면서 말했다. 뭘요? 부인같이 좋은 남자친구가 많으시다면야. 이렇게 말하고 레르는 날카롭고 무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엠마는 내장까지 떨렸다. 약속하겠어요. 저 서명하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부인의 서명은 또 팔겠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가게를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든 구멍을 향해 소리쳤다. 아네트, 14번 쿠폰 석장을 잊지 마라. 하녀가 나타났다. 엠마는 눈치를 채고 고소를 취하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 물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몇천 프랑 가져온다면 전액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혹은 거의 전액을 가져온다면요. 아니, 다 소용없습니다. 그는 엠마를 살며시 계단 쪽으로 밀었다. 아, 제발, 레르씨, 2, 3일만 기다려주세요. 엠마는 흐느껴 울었다. 아, 이제 우시는군요. 이제 절망이에요. 내 알 바 아닙니다. 문을 닫으면서 그는 말했다. 7. 이튿날 집달리 아랑이 차업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 입회인 2사람을 데리고 집에 찾아왔을 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샤를의 진찰실부터 시작했다. 골상악용 두개골은 직업상 필요한 기구로 보고 기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접시, 냄비, 의자, 촛대 등을, 침실에서는 선반 위에 얹힌 하찮은 물건까지 낱낱이 기입했다. 엠마의 옷들과 내복과 속옷, 화장실까지 조사했다. 그리하여 엠마의 생활은 마치 해부당한 시체처럼 가장 비밀스러운 곳까지 모조리 새 남자의 눈앞에 드러났다. 꼭 끼는 연미복에 흰 넥타이를 메고 바지 끝에 가죽끈을 졸라맨 아랑은 이따금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실례합니다, 부인. 아, 실례. 훌륭한데요. 썩 아름답습니다. 하며 탄성도 질렀다. 그리고 왼손에 들고 있는 뿔 잉크병에 펜을 담갔다가 다시 쓰기 시작했다. 방이 다 끝나자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로돌프의 편지를 넣어둔 책상이 있었다. 그것도 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 편지가 있군요. 아랑은 은밀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 봐야겠는데요. 이 상자 속에 다른 물건이 있는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치 그마라도 떨어뜨리려는 듯이 편지들을 슬쩍 옆으로 기울여 보았다. 엠마는 전에 그처럼 가슴 두근거리게 한 편지 위에 징그러운 벌레 같은 붉은 손이 닿자 뭐라 말할 수 없는 노여움이 치밀어 올랐다. 이윽고 그들은 돌아갔다. 펠리시테가 돌아왔다. 샤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러 내보냈던 것이다. 둘은 재빨리 차압 감시인을 다락방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남편이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날 밤 엠마의 눈에는 샤를이 무척 근심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 얼굴에 주름살마다 깃들여 있는 듯한 비난을 느끼면서 엠마는 불안한 눈초리로 몇 번이나 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중국 병풍 앞에 놓인 난로며 넓은 커튼, 안락의자 등 지금까지 자기 생활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준 이런 물건들을 보자 그녀는 양심의 가책이라기보다 끝없는 후회를 느꼈다. 그러나 그 기분은 정념을 가라앉히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부채질했다. 샤를은 장작 받침대 위에 2발을 올려놓고 조용히 불을 수석거리고 있었다. 감시인이 지루한 듯 다락방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누가 위에서 걸어다니고 있나 하고 샤를이 말했다. 아니에요. 채광창이 열려 있어서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예요. 이튿날 일요일, 엠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은행가를 만나기 위해 루앙으로 갔다. 그들은 대개 시골 별장에 가 있거나 여행 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념하지 않았다. 간혹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꼭 필요한 돈이다. 틀림없이 갚겠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쳤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2시에 엠마는 레옹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겨우 레옹이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왜, 방해가 되나요? 아니, 하지만 레옹은 집주인이 여자를 불러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신한테 얘기할 것이 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 방 열쇠를 집으려 했다. 엠마가 막았다. 아니에요. 저기 우리 방에 가요. 그들은 블로뉴 여관의 그 방으로 갔다.
엠마는 들어가자 큰 컵에 물을 하나 가득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다. 얼굴이 창백했다. 레옹, 내 부탁을 들어줘야겠어요. 그녀는 꼭 잡은 남자의 손을 흔들면서 덧붙였다. 나 8,000프랑이 꼭 필요해요. 아니, 정신이 나갔군요.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엠마는 차압당한 얘기를 하고 자신의 딱한 처지를 설명했다. 샤를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나를 미워한다. 친정아버지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레옹, 당신이라면 필요한 그 돈을 어떻게 구해줄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어쩜 그렇게 용기가 없어요. 하고 엠마는 소리쳤다. 그러자 레옹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말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3,000프랑만 주면 상대방을 무마시킬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들이 3,000프랑을 구할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엠마를 대신하여 레옹이 나설 수도 있는 문제였다. 어떻게 좀 해봐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응? 빨리빨리 좀 해봐요. 내가 마음껏 사랑해 줄 테니까. 레옹은 나갔다가 1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다. 그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세 사람이나 만나보았는데 모두 안 되겠답니다. 두 사람은 난로 옆에 마주 앉아 입을 꾹 다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엠마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따금 어깨를 움찔해 보였다. 레옹은 엠마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당신이라면 돈을 꼭 구해왔을 텐데. 어디서요? 당신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불타는 눈동자에 악마 같은 대담성이 번뜩였다. 눈이 요염하게 부추기듯 점점 가늘어졌다. 청년은 자기에게 범죄를 권하는 여자의 말없는 의지에 눌려 차츰 무력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어쩐지 무서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피하기 위해 이마를 탁 치면서 말했다. 참, 모렐이 오늘 밤에 돌아옵니다. 그 친구는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모렐은 레옹의 친구로 어느 돈 많은 장사꾼의 아들이었다. 그럼 내가 내일 당신에게 그 돈을 갖다 드릴게요. 엠마는 레옹이 상상한 것만큼 이 희망을 기뻐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일까? 레옹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만일 내가 3시까지 가지 않거든 그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럼 미안하지만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엠마의 손을 잡았으나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느낄 힘이 없었다. 내실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마치 자동 인형처럼 습관의 힘에 쫓겨 용빌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